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특검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가요, 18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 50분쯤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충분히 설명했고 수상이 해명했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습니다. 들어갈 때랑 입장 변화 없으세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갈 때보다는 18시간 조사를 받아서 그런지 조금 피곤한 거 이외에는 별다른 그게 없는데 혐의에 대해서는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의 창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방패로 철저하게 팽팽하게 맞섰다. 이런 거가 나오는데요. 일단 특검이 주로 보고 있는 혐의가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댓글 조작 혐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사카 총영사 등 공직과 관련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가지인데, 일단 그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2016년 11월 달에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있었던 그 킹크랩 시연회, 이 부분에서 이제 특검은 그 당시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드루킹의 진술, 그리고 드루킹 측근 3명이 당시 김 지사가 현장에 참여를 했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 당시에 김 지사가 그 자리에 앉았던 위치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지사는 자신은 그 킹크랩 시연회 자체를 본 적이 없고, 그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하는 것 자체를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고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때 도와달라라는 등의 이러한 이제 거래를 드루킹과 자신은 맞습니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킹크랩을 시연한 날짜가 이제 2016년 11월 8일로 정확히 이제 명시가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킹크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거는 그 다음 날인 11월 9일 이 문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그 당시에는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추정입니다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특검이 이번 주 중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었던 도모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자,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만약 청구한다면은 그게 법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지 이 가능성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 자체도 좀 무리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속이란 단어는 좀 무리라고 봐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저런 판에 이제 불구속 기소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특검 마음대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왜 특검한테 이렇게 아침부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루킹사하고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같은 공동체가 돼야지 공범이 되는 거예요. 설마 이제 이거 드루킹 같은 사업을 같이 하지는 않았겠죠. 경제적 공동체라고 안 봅니다. 과연 두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일까, 아주 가까운 고객과 그런 관계일까 했을 때 이걸 과연 공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첫째 의문이고요. 그럼 김 지사를 고객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일을 맡아주는 이 정도 관계에서는요, 고객이 저런 형태의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소한까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드루킹스가 정치권이 비단 김경수 지사만이 첫 고객은 아니죠. 그 전에 여러 하다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때 접근을 하려고 그랬다는 등, 그래서 정치권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중심이 누구냐를 좀 봐야 됩니다. 이번 범죄에. 우리가 성공한 특검과 실패한 특검 두 가지가 있는데, 성공한 특검은 박영수, 즉 최순실을 구속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박영수 특검은요, 범죄의 중심이 일단 최순실로 봤어요. 지금 요즘 흔히 비유를 하잖아요. 최순실은 드루킹스고
김경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모든 걸 물어봤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그 논리 비약인데 어쨌든 그럼 드루킹스를 계속 조사를 하면서 국민들이 볼 때 드루킹스라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되는데 마치 드루킹스는 종범이 돼버리고 예. 때로는 피해자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자체도 뭔가 특검이 범죄의 중심을 잘못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이 범여권에서 이것은 정치 특검이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특검 자체가 법률적으로 국민이 공감했다기보다도 야당의 부단한 강력한 투쟁, 즉 단식 투쟁, 단식전의 특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법적으로 돌아가자면 구속까지 구속 영장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특검의 이야기라면 저는 굉장히 무리다. 마지막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실패한 특검 중에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온노비 사건이 벌쳐 입었다고 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특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그 분위기는. 그러나 결국은 법적인 접점을 거의 찾지를 못했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이 드루킹스 이 특검을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김경수 특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범죄 중심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연루된 강도가 세다 그럴 때는 김경수 지사도 벗어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구속 영장 청구란 말은 너무나 동떨어진 현재의 상황을 봐서는 그런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거조차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박 교수님? 저는 그래요. 그러나 피의자 아니고는 부르기는 좀 그렇죠. 단순히 참고인으로 부르기는 좀 뭐하지만 저는 피의자도 좀 무리다 싶은데 조금 할 수도 있다. 구속이란 말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 박사님. 지금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그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하고 또 드루킹과 공범관계라고 설명하면서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공범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도둑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또 김윤식 씨, 이정재 씨 뭐 이렇게 마카오 가가지고 김혜수 씨 맞습니다. 이 뭐 서로 배신하고 서로 뒤에서 뒤통수 치면서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공모하면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공범들이라는 게 무슨 공동체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인간적으로 친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범행을 같이 모의하고 같이 실행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지금 특검은 그렇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적시한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의 댓글 조작, 이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느냐, 그리고 뭐 서로 무슨 같이 뭔가를 실행을 같이 했느냐. 이것을 밝히는 게 핵심이에요.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는 뭐 정황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 초기에 경찰이 아주 허술하게 약간의 업무태만까지 부실 수사를 하는 바람에 넉 달이나 지나서야 이제 특검이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증거들이 유실됐을 거라고 다들 지금 추정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현직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해서 소환할 정도의 조사와 증거들을 어쨌든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현직 지사를 드루킹과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라고 적시하고 부를 정도로 물적 증거와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환 조사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입장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검과 김경수 지사 간에는 전혀 그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다음 취할 수 있는 수순은 뭔가? 특검은 이를테면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면은 구속영장 청구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검찰이 불렀을 때, 특검이든 검찰이든 불렀을 때, 그냥 가서 다 범죄 사실을 진술하고 말하자면 자백하고 하는 이런 피의자가 뭐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특검은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비록 김경수 지사가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구속 수사와 구속 기소의 필요성이 있다. 예. 특히 입장이 완전히 다를 때 검찰은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예. 특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판단은 사법적으로 사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예단하거나 이렇게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불구속 기소 정도는 몰라도 이게 특검 자체가 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영화 도둑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배반 배신 얘기를 하시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공범 아니냐. 두 분 말씀이 분명히 좀 일리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특검이 무리하게 김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렇게 여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야당은 수사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입장만큼이나 뭐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이나 과정을 봐서는 활동 특검도 연장 신청은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특검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조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을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필요하다면 연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수사 과연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인데요. 아직까지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들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 남은 기간은 이제 18일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 현직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 국회의원이거든요.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특검에서 소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명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이미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사실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뭐 이것까지도 안 도모 하면 변호사를 만났다는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송인배 비서관이 소개를 했다고 지금 진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이 추천된 인사에 대한 검증 차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총영사 자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인 사안이고요. 예. 지금 원래 특검거리도 안 되는데 특검을 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특검거리도 안 되는 것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특검을 받았다면 예.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여야 합의를 해준 주역이거든요. 예. 추미애 대표도 지금도 대표지만 그때도 대표였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하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에요. 저는 뭐 이 정치적 타협의 과정을 결과로서 뭐 했다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한 특검에 대해서 애초부터 필요 없는 특검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여권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 중요한 당시로 것은 돌아가면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거나 그럴 시기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단식 끝에 된 거긴 하지만 예.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단식은 중단된 상태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서 예. 홍영표 신임 맞습니다. 원내대표가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 말씀은 뭐냐면 예. 지금 여권은 기왕에 이렇게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것이지 예. 애초부터 필요 없는 특검을 하는 바람에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면 그 필요 없는 특검을 합의한 그 여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책임을 져야 책임져야죠. 되네요. 예. 그리고 법적으로 30일에 그 수사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수사 상황으로 봐서는 예. 조사해야 될 사람들도 아직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은 30일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겁니다. 이 경우에 결정을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고 이런 상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도저히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해서 꼭 조사해야 될 사람들까지도 지금 부르지 못한 상황이라서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라고 요청할 때 나는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저는 이제 수사기간 연장이 반반이라고 봐요. 예. 보통 특검은 준비하다가 시간 다 날리기 때문에 특검에서 연장해달라면 그동안에 박영수 특검, 예.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안 해준 거 외에는 대체적으로 연장을 해줘요. 그러나
저는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게 이 수사할 양이 많아가지고 정말 시간이 쫓기고 있다 하면은 연장을 해준 게 맞습니다. 예. 또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그 범죄의 중심을 드루킹스다. 지금 드루킹스에 대한 수사가 경찰이 부실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특검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그 수사는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 못해요. 몇 번을 불렀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예. 그리고 남은 게 뭐냐면 마치 백운우를 불러야 된다. 송인배를 불러야 된다니까 정치적인 것만 따지면 아직도 부를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 불러서 또 부를 사람이 또 나온다. 이거 그래서 정치 특검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이 드루킹스에서 출발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범죄 수사에 남은 분량이 많고 그 전에 경찰에서 했던 것이 완전히 이거 백지로 돌려야 될 정도다. 그런 것을 보여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만큼은 피의자 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렇게 탓하진 않아요. 그래서 브리핑 룸까지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민들이 알도록 그래서 언론인들이 많이 가서 이 특검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를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방향이 정치인들을 못 불렀기 때문에 특검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생각이 달라져요. 예.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과연 이것을 민심은 어떻게 생각하나 언제 이 드루킹 특검을 계속 끌려가야 되나 이런 판단을 정무적 판단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항상 한 이야기지만 범죄의 중심의 이 양을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특검 연장 이야기를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여야 간에 지금 대리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뭔가 저는 특검에 대해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사의 방향이 그렇군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자, 과연 뭐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현직 비서관 2명을 특검에서 소환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요. 장관에게 결재를 받았다 이러면서 군 간부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회의 안건 의결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군 간부는요.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회의를 움직이는 게 꼴불견이었다면서 이를 주변에 털어놓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미지 기자 리포트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5월 30일 국방부 중회의실 군인복무정책실무위원회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액세서리 취급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거수기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세칙을 장관이 정한다는 국방부 훈령에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를 추가하자고 임 소장이 주장하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장관 결재까지 받았다며 군 간부들에게 의결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기가 뭐 장관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소장급 이상 군 간부와 민간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를 소집한 것도 임 소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있는 건데 벌써 뭐 정례회의 플러스 이 친구가 또 수시로 막 본인이 막 임 소장은 대장급이 참여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개최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군 최고위급 인사는 병역도 거부한 사람이 화를 내며 회의를 움직이는 게 꼴불견이라고 주변에 하소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태훈 소장은 TV조선과 연락이 닿았지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들, 특히 장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임태훈 소장 민주당 의원의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된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016년부터 민주당 재윤경 의원의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서 국회를 수시로 출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2명의 입법보조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무급인데 현재 국회에도 한 300여 명 가까운 입법보조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의원실에 1명 정도는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있고요. 이 재윤경 의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금융 쪽에 본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무위죠. 정무위 소속이고 반면 이 군인권센터는 주로 이제 국방위 활동과 그렇겠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상임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 일단 재 의원 쪽에서는
임 소장과 입법 활동을 같이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임태훈 소장이 여권과 유착돼 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자 임일각에서는 임 소장 활동이요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이거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임태훈 소장이 뭐 인권 단체 활동, 시민 단체 활동을 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죠. 예. 그리고 특히 그 아주 폐쇄적이고 또 권위적인 그 군 문화를 생각하면 예. 군의 민주화와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이 다양한 형태의 시민단체 활동이 더 활성화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시민단체는 그 이를테면은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예. 재벌 돈 받고 재벌의 무슨 사회이사 활동하면서 무슨 재벌 개혁하고 감시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엄청 욕을 먹겠죠. 지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대표 직함인데 예. 그런데 실제로 군 장성들이 참석하거나 국방부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뭐 상당히 좀 고압적으로 뭘 했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면 예. 과연 저런 상태를 그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그 군을 감시하고 군의 발전을 여러 가지로 촉구하는 이런 그 시민단체 활동가로 정상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겠는가 예. 이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것은 임태훈 소장이나 군인권센터의 시민단체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자택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아예 직업적으로 군 관련 활동을 하든지 예. 아니면 군과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거리를 두면서 군 관련 시민단체 활동에 좀 전업하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국회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뭐 그 관련 상임위와 또는 뜻이 맞는 의원들과 입법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뭐 바람직한 어떤 그 이 활동 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상임위하고 생각합니다. 연관이 있었을 그런데 지금 때죠. 재윤경 의원과 임태훈 소장이 과연 무슨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전혀 지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 부적절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재윤경 의원 측에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임태훈 소장이 이 군 개혁이나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차례 중요한 포인트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예. 이 사람의 이러저러한 좀 이 부적절하게 보이는 여러 활동들이 오히려 현 정부의 군 개혁의 진정성을 자꾸 의심케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태훈 소장 스스로가 좀 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기 신변을 정리했으면 좋겠고 또 이 집권 여당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아니 뭐 그거 그 사람 개인의 역할과 활동 아니냐라고 놔둘 수 없다. 예. 지금 어쨌든 군 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 갖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모적 논란, 제가 임태훈 씨를 이렇게 평론하는 것 자체가 예. 제가 지금 이런 평론을 해야 되나 할 정도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박 교수님. 저도 그래요.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과연 평론의 가치가 있는가 이 예. 주제가 예. 뭐 임태훈 소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첫째 이제 몇 가지는 제가 짚고 가고 싶은 게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어쩌면 시민단체가 아주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일 예.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고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는 국방 문제라기보다도 국방 전문가라기보다도 어떤 인권 문제에 치중되어 있단 말이죠. 본인 예. 스스로 어떤 양심적으로 병력을 거부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국방 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저분이 국방 계획의 이 큰 이 흐름 속에서 중간에 이제 딱 들어선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이색적이면서도 논란거리가 이제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뭐 각 부처에 가보면 특히 이제 국방 뭐 이렇게 뭐 정책 참모 무슨 이게 자문위원들 회의를 가면 수십 명 분이 와 계세요. 그러면 병역 전문가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언론인도 계시고 어떤 분은 생각지도 않은 이색직업을 가진 분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임태훈 소장이 뭐 민주당 뭐 입법 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민주당의 어떤 멤버라기보다도 진보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 많은 그 일을 했고 뭐 이 정도로 그 취향으로 볼 문제라고 보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움직임이 임태훈 소장의 움직임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국방부의 무슨 정책 결정에 부당하게 뭐 작용을 했다.
그럴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은 결코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너무 좀 인색하고 보수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 정동영 이 평화당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에서 도움을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게 처음으로 이제 협치성 전화를 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가운데요. 대기업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뭐 이런저런 말이 참 많았는데 김동연 부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한 2시간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을 좀 넘겨서 3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이른바 구걸 논란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이 김동연 부총리가 개인 입장문까지 내고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청와대에서는 어쨌건 이 계획 자체를 조정을 한 적은 있지만 구걸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었죠. 김동연 부총리는 삼성은 우리 경제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탐독했던 톨스토이 단편선 논어 이런 책을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사회 가치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어제 브리핑에서요. 이런 표현, 참 구걸이라는 표현 자체가 참 이미지가 좋지가 않은데 이 구걸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투자와 고용 규모에 대해서 요청한 적도 없고요. 더군다나 그런 부분에서 요청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제 철학하고도 맞지는 않습니다. 자, 두 사람의 첫 만남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하게 끝난 듯 하기도 합니다. 뭐 이 논란 때문인지 뭐 투자 뭐 상당 부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거 발표할 것 같았는데 뭐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어쩌면 이제 삼성이 투자 계획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기업의 발전에 큰 저해가 안 되면 또 응할 상황도 저는 된다고 보고요. 방금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구걸 뭐 이렇게 논란한 것 자체가 즉 삼성의 부회장과 삼성의 회장과 지금 현재 부총리가 만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배경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 이것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뭔가 잘 보이려고 또한 제2의 또 다른 무슨 사법적 구걸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오히려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의미에서 화답을 위해서 삼성은 이런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장소에서 했다고 저는 보류를 했다고 보고요. 지금 저는 그 기업과 현 정부와 노동자의 관계를 배제적, 투쟁적, 대결적 관계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제 포용 성장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포용 성장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기업과 노동자가 뭐 동시에 포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는 단어도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용과 혁신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국민들이 좀 친밀하게 갖도록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같이 할 부분이 있고 때로는 서로 임금 부분을 놔두고 투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언론인지 국민들은 상당히 좀 긴장된 관계로 본 건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구걸이라는 단어는 맞지는 않고 대신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는 현실이거든요. 경제가 정치하고 같이 엎여서 가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의 부분에 가난한 기업이든 노동자든 좀 편한 마음을 갖도록 뭐 그런 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 박사님. 지금 이제 우리 경제 걱정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죠. 투자, 고용, 성장률 이 모든 맞습니다. 수치가 지금 한국 경제 이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자리를 어느 정권보다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애초 자신들이 설정했던 목표치의 3분의 1밖에 지금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국민 세금 가지고 추경 편성해서 뭐 이 한시적 일자리로 때울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해야 투자가 우선 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된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삼척동자다 하는 일입니다.
저는 경제부총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투자를 설득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사람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삼성 정도의 글로벌 기업은 트럼프도 오라 그러고 푸틴도 오라 그러고 전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이 다 좀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해 주세요. 뭘 좀 해드릴까요? 그렇죠. 이러는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 현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특히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무슨 얘기했냐면 일자리 20만 개만 만들어진다면 내 광화문에서 춤을 추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걸 아니라 그걸 뭐라도 일자리만 만들 수 있다면 기업들의 투자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예. 경제부총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정말 불필요한 이 구걸 논란 같은 것들이 예.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둘 다 지금 어정쩡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부총리도 삼성도 또는 뭐 삼성만 문제겠습니까? 지금 투자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경제부총리가 만난 예. 뭐 LG라든지 SK라든지 이쪽에서도 그러면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예. 이게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과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 기업들이 정말 한번 해보자라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죠.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경제부총리가 뭐 재벌들 만나는 것 자체는 사실 뉴스거리가 아닌데 이게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